엄마, 저 정자은행에서 태어났대요. 딸 수진이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에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갑자기 세상 밖으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딸이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고통스럽게 낳고 밤새 안고 재우고 아플 때마다 가슴 졸이며 키운 이 아이가 이제 나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엄마, 제 친아빠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날이 올까요? 어떻게 제가 평생 두려워하던 바로 그 순간이 지금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걸까요? 여러분, 저는 60살입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고 착한 딸 하나 키우며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30년 전 그날로 돌아가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희야, 오늘 반찬 뭐야? 남편 철수가 퇴근하면서 늘 하던 그 질문.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부부는 그렇게 평범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평범함,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딸 수진이는 30살, 대기업에 다니는 괜찮은 직장인입니다. 결혼 생각은 없다고 하지만 요즘 애들이 다 그렇다잖아요. 저는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살아줬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엄마, 저 다음 주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한 달 전 수진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회사에서 해주는 거지. 잘 받고 와. 네, 근데 이번에는 유전자 검사도 한대요. 회사에서 추가로 해주는 거래요. 유전자 검사.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도 해주나 보구나. 좋겠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철수는 코를 골며 푹 자고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 3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행복하게 자랐고 저희 부부는 좋은 부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유전자 검사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출근하고 남편이 나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일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1995년 저는 30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2년이 지나도 곧 생기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3년, 4년, 5년이 지나면서 저희 부부는 점점 절박해졌습니다. 영희야, 병원 한번 가볼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이미 혼자 병원에 다녀온 상태였습니다. 오빠, 저는 문제 없대요. 그 말을 꺼내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희는 함께 병원에 갔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무정자증이시네요. 완치가 어렵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우리 둘이서만 살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제였습니다. 애야, 아직도 소식이 없어?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애를 낳아야 가문이 이어지는 거야. 너희 둘이 뭐 하는 거야? 설마 영희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병원 가봤어?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저는 그 자리가 지옥 같았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희야, 엄마가 아는 한의원 있는데 가볼래? 영희야, 혹시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여행 좀 다녀와. 다들 제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생각하면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는 혼자 남편의 차에 앉아 있다가 조수석 서랍에서 우연히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이혼 숙려 기간 안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오빠, 이게 뭐예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내가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차라리 이혼해주는 게 너를 위한 길인가 싶어서. 무슨 소리예요? 저는 오빠랑 평생 살고 싶어요. 하지만 아이 없이 사는 게 너한테는 너무 가혹한 것 같아. 엄마도 매일 그러시고. 저는 남편을 꽉 껴안았습니다. 둘 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빠, 방법이 있어요. 응? 제가 알아봤어요. 정자은행이라는 게 있대요. 남편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영희야, 그게 무슨. 외국에서는 많이 한대요. 익명의 기증자로부터 정자를 받아서 제가 임신할 수 있대요. 미쳤어? 그게 말이 돼? 오빠, 우리 가족 지키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아니면 정말로 이혼하실 거예요?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밤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울고 화내고 또 울고.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말했습니다. 해보자. 하지만 영희야, 이건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 평생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네, 오빠, 약속할게요. 1996년 초 저희 부부는 서울의 한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인공수정을 원하시는 거죠? 의사 선생님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아닌 기증자분의 정자로요. 아, 공여 정자 인공수정이시군요. 요즘 많이 하십니다. 걱정 마세요.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다는 게. 하지만 남편의 손을 잡고 있던 저는 이것이 우리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증자분의 정보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나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키, 혈액형, 학력, 건강 상태 정도는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신원은 절대 비밀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군요. 저희는 몇 가지 정보를 보고 기증자를 선택했습니다. 남편과 비슷한 혈액형, 비슷한 키와 체형, 대학 졸업에 건강한 남성,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성공률도 높은 편이에요. 2월의 어느 추운 날, 저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괜찮아. 우리 아기 곧 생길 거야. 네, 오빠. 하지만 첫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한 달 후 생리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괜찮아, 영희야. 다시 해보자. 두 번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 그리고 마침내 1996년 5월 축하합니다. 임신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와 남편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복잡한 감정의 눈물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저희는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께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시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질 듯 기뻐하셨습니다. 어머, 애야, 드디어 우리 손주가 생기는 거야? 네, 어머니.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리? 이제 우리 집안이 대가 이어지는 거야. 시어머니의 기쁨을 보면서 저는 죄책감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임신 8개월째 배가 많이 불러왔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제 배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이 아이는 우리 딸이야. 혈연이고 뭐고 상관없어. 우리가 사랑으로 키울 거야. 오빠, 그런데 말이야. 이 아이가 나중에 크면 알게 될까?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평생 비밀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야지. 1997년 1월 15일 새벽 3시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빠, 아기 나올 것 같아요.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고 새벽 6시 23분, 으앙,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입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제 딸, 엄마야. 남편도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우리 딸, 고마워, 영희야. 정말 고마워. 그 순간만큼은 모든 복잡한 감정들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이 아이가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돌잔치 때 많은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어머,
수진이 눈이 철수 닮았네. 아니야. 코는 영희 닮았어. 아이고, 우리 손주 정말 예쁘게 생겼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아이가 누구를 닮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받아넘겼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누구 닮은 걸까? 그 익명의 기증자? 아니면 우연히 우리를 닮은 걸까? 수진이가 3살 때였습니다. 엄마, 나는 왜 아빠 손가락이 안 구부러져? 응? 무슨 소리야? 아빠는 이 손가락이 이상하게 구부러지는데 나는 안 돼. 남편 철수는 새끼손가락이 유전적으로 안쪽으로 살짝 휘어 있었습니다. 가족력이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시아버지의 형제들도 모두 그랬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 그거 엄마도 안 구부러지잖아. 넌 엄마 닮은 거야. 아, 그렇구나. 수진이는 순진하게 웃으며 받아들였지만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응, 나도 알아. 수진이가 내 피를 안 받은 거 당연한 거잖아. 미안해요. 아니야, 영희야. 괜찮아. 수진이는 우리 딸이야.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저는 남편의 눈빛에서 슬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학교에서 혈액형 검사를 했습니다. 엄마, 나 B형이래. 그래, 엄마는 O형인데 아빠가 B형이니까 내가 B형일 수도 있지. 사실 남편 철수는 O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 수진이는 과학 시간에 유전에 대해 배웠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유전 배웠어. 멘델의 법칙이래. 그래, 재밌었어? 응, 근데 선생님이 그러는데 부모의 혈액형으로 자식 혈액형을 알 수 있대. 신기하지?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근데 수진아, 항상 맞는 건 아니래. 예외도 있고. 정말? 선생님은 거의 맞는다고 했는데. 아, 그냥 엄마가 잘못 알았나 봐. 내 말이 맞겠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오빠, 수진이가 유전에 대해 관심 갖기 시작했어요. 어떡하죠? 괜찮아. 설마 자기 부모 혈액형으로 계산해 볼까? 그냥 넘어갈 거야. 하지만 영희야, 걱정하지 마. 30년 동안 괜찮았으면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제 불안은 계속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잘 자랐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하고 이제는 30살이 되었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진짜? 우리 딸 대단하다. 다 엄마 아빠가 잘 키워주셔서죠. 수진이의 밝은 웃음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어. 이 아이는 행복하고 우리 가족은 완전해.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쉽게 우리를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가 퇴근 후 집에 들렀습니다. 요즘 자주 들르는 편이었는데 이날은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어? 엄마,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 저 회사에서 건강검진 받았잖아요. 유전자 검사도 하고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수진이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유전 질환 가능성을 보는 검사였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 받으러 갔더니 뭐라고 하던데? 엄마, 저 혹시 입양된 거예요? 뭔 소리야? 당연히 아니지.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진이도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아니,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니까 넌 당연히 내가 낳은 애야. 그럼 이게 뭐예요? 수진이가 가리킨 부분을 보니 유전자 검사 상담 기록이었습니다. 해당 검사자의 유전 정보가 가족력과 일치하지 않음, 비혈연 관계 가능성 또는 기증자 활용 출산 가능성 고려 필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수진아, 그게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것입니다. 왔어? 오늘 저녁 뭐야? 수진이 왔네. 남편은 우리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아빠에게도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 저 정말 입양된 거예요? 아니면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이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아, 앉아봐. 엄마가 이야기해 줄게. 엄마,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오빠, 이제 말해야 해요.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을 입 밖에 꺼냈습니다. 수진아, 너는 정자 기증으로 태어났어. 엄마가 널 뱃속에 품고 낳은 건 맞아. 하지만 아빠의 유전자는 아니야. 수진이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남편이 무릎을 꿇고 앉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 그래서 엄마랑 의논해서 정자은행에서 기증을 받아서 너를 가졌어. 그럼 제 친아빠는 누구예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도 몰라. 익명이었어. 그게 규칙이었거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수진이는 서류를 움켜쥐고 일어섰습니다. 30년 동안 저한테 거짓말하신 거예요? 수진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제가 알 권리도 없었어요? 제 정체성에 대해 우리는 너를 지키고 싶었어. 내가 상처받지 않게요? 지금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아세요?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수진아, 엄마, 아빠,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빠, 이제 어떡해요? 모르겠어. 30년 만에 결국 이런 날이 온 거야.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오빠, 수진이가 회사는 갔을까요? 글쎄, 걱정되네. 3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4일째 되는 날, 마침내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걱정 마세요. 연락할게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내내 저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계속 딸 생각만 났습니다. 수진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혼자 얼마나 힘들까? 드디어 일주일 후 수진이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아빠, 수진아. 저는 달려가 딸을 안으려고 했지만 수진이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엄마, 아직은 마음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 알겠어. 천천히 해.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아빠, 저 여쭤볼 게 있어요. 그래, 뭐든지 물어봐. 제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세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라. 당시에는 익명이 원칙이었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키, 혈액형, 학력 정도였어. 그럼 그거라도 알려주세요. 수진아, 그걸 알아서 뭐 하려고? 찾아보고 싶어요. 제 생물학적 아버지를. 저와 남편은 동시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30년 전 익명 기증자를 어떻게 찾는데? 요즘은 유전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DNA 검사 서비스도 많고요. 혹시 모르잖아요. 찾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마, 저도 알아요. 쉽지 않다는 거. 하지만 시도는 해보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남편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부족해서 그래. 아빠가 내 진짜 아빠가 아니라서 실망스러워. 아빠,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왜 굳이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아빠는 모르실 거예요. 제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 기분을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안다고 생각했어요. 김수진, 김철수와 김영희의 딸.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제 유전자의 절반은 전혀 모르는 사람의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왜 기증을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수진아, 엄마, 아빠, 두 분을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두 분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요. 하지만 저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뿌리에 대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겠어. 수진아, 엄마가 알려줄게. 당시 기증자 정보. 영희야. 남편이 저를 말렸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오빠, 수진이 말이 맞아요. 알 권리가 있어요. 저는 오래된 서랍에서 30년 전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던 봉투였습니다. 여기 있어. 기증자 번호 D-1247. 당시 27세, 178cm. B형, 대학 졸업, 건강한 남성. 수진이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D-1247. 수진아, 그 사람 찾아서 뭐 하려고? 만약 찾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너를 받아줄지 어떻게 알아? 몰라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그날 이후 수진이는
본격적으로 생물학적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에게 더 큰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먼저 유전자 검사 서비스에 등록했습니다. 요즘은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올려서 친척을 찾아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여기 등록하면 혹시 같은 기증자에게서 태어난 다른 사람들을 찾을 수도 있대요. 그런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구나. 네, 한 명의 기증자가 여러 번 기증할 수 있었으니까요. 2주 후 수진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매칭됐어요. 뭐가? DNA 데이터베이스에서요. 저랑 유전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나왔대요. 정말? 네, 내일 그 사람 만나러 가요. 같이 가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는 35세의 회사원이었습니다. 수진이보다 5살 많았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DNA 검사 결과 봤을 때 아버지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럼 당신도? 네, 저도 정자 기증으로 태어났더라고요. 부모님께 확인했더니 인정하시더라고요. 수진이와 민준 씨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복 남매일 수도 있다는 거죠? DNA 결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대요. 50%의 유전자를 공유한다고. 같은 기증자 아버지를 둔 둘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인생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후에 혼란스러운 감정들. 저도 생물학적 아버지를 찾고 싶어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같이 찾아볼까요? 그렇게 수진이와 민준 씨는 함께 생물학적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또 한 명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32세의 여성 최지은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상황이에요. 세 사람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같은 기증자 D-1247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기하네요. 우리가 모두 형제자매라니. 혈연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서로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만나니까 묘하게 친근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옆에서 이들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딸에게 이런 형제들이 생긴 거구나. 내가 상상도 못했던. 그들은 함께 기증자를 찾기로 했습니다. 먼저 30년 전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정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 권리가 있어요. 저희 생물학적 아버지라고요. 법적으로 기증자의 익명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병원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알아봤는데요. 기증자 번호와 시기로 역추적이 가능하대요. 어떻게? 당시 그 병원에서 기증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을 거잖아요. 비록 공식적으로는 못 주지만 수진이는 몇 주 동안 조사했습니다. 민준 씨와 지은 씨도 함께 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엄마, 찾았어요. 정말? 네. 당시 기증자 D-1247은 이강민이라는 분이에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알아냈어? 당시 병원 직원이었던 분이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기억하시더라고요. D-1247이 대학원생이었고 이름이 이강민이었다고. 그럼 그 사람을 만나러 갈 거니? 네, 엄마. 주소도 찾았어요. 지금 부산에 살고 계시대요. 저는 남편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오빠, 수진이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간대요. 뭐, 진짜 찾아낸 거야? 네. 어떡하죠? 글쎄, 이제 막을 수도 없고 같이 가볼까요? 그래야 할 것 같아. 일주일 후 우리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민준 씨, 지은 씨, 그리고 저와 남편. 기차 안에서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떨려요. 엄마도 떨린다.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를 싫어하면 어떡하죠?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어쨌든 만나봐야 알 거 아니야.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여기인가 봐요. 우리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이강민 씨 계신가요? 네. 제가 이강민인데요. 누구신데요? 저희가 할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수진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이강민 씨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1996년 당신이 정자 기증을 하셨죠? 기증자 번호 D-1247로 강민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저는 그때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분들도요. 민준 씨와 지은 씨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희 모두 당신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강민 씨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그때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강민 씨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깔끔한 아파트였습니다. 거실에 앉자 강민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1996년 그때 저는 대학원생이었어요. 돈이 필요했고 우연히 정자 기증 광고를 봤죠. 그래서 기증하신 거군요. 네, 솔직히 말하면 당시에는 돈 때문이었어요. 그게 이렇게 실제 사람들을 만들어낼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저희는 사람이에요. 물건이 아니라고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제 말은. 강민 씨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저도 나중에 결혼했어요. 아내와 아들이 있습니다. 대학생이에요, 아들이. 그럼 우리의 이복 남동생이네요. 맞네요. 천만에 이런 일이. 강민 씨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왜 찾아오신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에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돈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뿌리가 알고 싶었어요. 제가 누구인지요. 하지만 저는 그저 기증자일 뿐이에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혈연상으로는 아버지세요. 혈연이 다가 아니잖아요. 진짜 아버지는 당신을 키운 분이죠. 강민 씨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아버지입니다. 혈연이 아니어도요. 그럼 왜 여기 오신 겁니까? 수진이가 원해서요. 딸의 뜻을 따라주고 싶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강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가족이 있고 제 인생이 있어요. 30년 전의 일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희도 당신의 삶을 망치려는 게 아니에요.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그냥 한 번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왜 기증을 했는지, 그리고 저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민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혼란스러워요. 갑자기 성인이 된 자식들이 3명이나 나타났다니 현실 같지가 않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제 아버지가 누구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당신을 찾았어요. 답을 얻고 싶어서요. 무슨 답을 원하는 건데요? 저는 누구예요? 제 유전자의 절반은 당신에게서 왔잖아요.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당신을 닮았나요? 성격이나 재능이나. 강민 씨는 수진이를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저를 많이 닮았네요. 얼굴이. 정말요? 네, 제 젊었을 때랑 비슷해요. 특히 눈이.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당신을 닮았군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왔어요. 손님들이. 아, 강우야. 이분들은. 강민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친구분들이야. 잠깐 들르셨어. 아, 안녕하세요. 강우라는 청년은 밝게 인사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가족에게는 말 안 하실 거예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언제쯤 준비가 되시나요? 모르겠어요. 어쩌면 영원히 안 될 수도.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억지로 관계를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책임했던 것 같네요. 아니에요. 당시에는 그게 합법적이었고 당신도 몰랐을 테니까요. 우리는 강민 씨의 집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자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수진아,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저 이상한가 봐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더 허전해요. 그럴 수 있어. 저는 답을 찾을 줄 알았는데 더 많은 질문만 생긴 것 같아요. 남편도 다가와 우리를 안았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말이다. 내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응, 너는 김수진이야. 우리 딸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야. 혈연이고 유전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빠, 30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 그게 진짜야. 생물학적 아버지를 만났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 수진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셋은 부산역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돌아온 후 수진이는 며칠 동안 집에 들어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딸에게 전화했지만 딸은 괜찮아요.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가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준 씨와 지은 씨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가 결정한 게 있어요. 응, 뭔데? 저희 세 명이서 가족이 되기로 했어요. 가족? 네. 혈연상으로는 형제자매니까요. 서로 연락하고 지내기로 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이강민 씨는 그냥 놔두기로 했어요. 억지로 관계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현명한 판단이야, 수진아.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이라는 게 꼭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지은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희를 키워주신 부모님, 사랑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진짜 가족이죠. 수진이가 저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한 달 동안 많이 생각해봤어요. 처음에는 충격이 너무 컸고 배신감도 느꼈어요. 수진아,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엄마 아빠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그리고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 꼭 껴안았습니다. 오빠, 제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잘 키웠어요. 그래, 정말 잘 키웠어. 그날 저녁 우리 5명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수진이가 좋아하는 잡채와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아줌마, 정말 맛있어요. 민준 씨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호호, 많이 먹어라. 이제 너희도 우리 식구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친엄마 음식 같아요. 지은 씨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아줌마라고 불러도 돼. 편한 대로 해. 네, 그럼 아줌마라고 할게요.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셋이 형제자매라니 정말 신기하다. 30년 전에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을까? 아저씨도 힘드셨죠?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었지. 특히 처음에는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남자로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 아빠, 하지만 수진이를 낳고 키우면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진짜 아버지가 되는 건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더라고. 수진이가 아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저를 키워주셔서. 아니야, 수진아. 고마운 건 나야. 너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될 수 있었으니까. 그 순간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이, 민준 씨, 지은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저희 집에서, 때로는 밖에서 식사를 하며 서로의 삶을 나눴습니다. 언니, 이번 주말에 등산 갈래요? 좋지. 오빠도 같이 가요? 당연하지. 우리 3남매 함께 가야지. 그들이 서로를 3남매라고 부르는 것을 들으면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수진이와 단둘이 시장에 갔습니다. 엄마, 저 이거 살게요. 수진이가 가리킨 건 예쁜 스카프였습니다. 왜? 내가 매려고? 아니요. 엄마 드리려고요. 어머, 정말? 네. 엄마한테 미안한 게 많아서 제가 너무 힘들게 했죠? 아니야, 수진아. 엄마가 미안하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이제는 괜찮아요. 진짜요. 우리는 스카프를 사고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저 요즘 꿈을 꿔요. 무슨 꿈? 제가 아이를 낳는 꿈이요. 어머, 정말? 네. 꿈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수진아, 혹시 결혼 생각 있어?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도 낳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근데 엄마, 제가 만약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한테는 진실을 말해줄 거예요. 응? 저처럼 30년 후에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조금씩 알려줄 거예요.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고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수진아, 엄마 아빠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해준 거예요. 그걸 제 아이한테도 물려주고 싶어요. 저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강민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 씨, 저예요. 기억하시죠? 네.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강민 씨는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 아내와 아들에게 말했어요. 당신들의 존재를요. 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아내가 이해해 주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아들 강우도 형과 누나들이 생겼다고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만약 괜찮으시다면 가끔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요.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으로서요. 수진이는 민준 씨와 지은 씨를 바라봤습니다. 셋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부담 없이 지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확장된 가족은 더 커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두가 모여 식사를 합니다. 수진이, 민준, 지은, 강민 씨 가족, 그리고 각자의 부모님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줌마, 이 잡채 정말 맛있어요. 호호, 많이 먹어라. 더 있어. 강민 씨, 요즘 회사는 어때요? 아, 괜찮습니다. 김 사장님도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죠? 그러게 말이야. 이제 2년 남았어. 우리는 평범한 대화를 나눕니다. 날씨 이야기, 회사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가족 모임. 하지만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평범한 순간들 속에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후회되는 일도 있었죠. 하지만 딸 수진이를 낳고 키운 것만큼은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닙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의 무게는 무거웠고 진실이 밝혀진 순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더 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요. 요즘 세상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가족의 형태도 아이를 갖는 방법도 모든 게 다양해졌죠. 어떤 분들은 제 선택을 이해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비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혈연을 넘어섭니다. 30년 동안 수진이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이 아이가 내 핏줄이 아니야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밤새 아파서 우는 아이를 안고 학교 운동회에 도시락 싸가고 대학 입학할 때 기뻐하고 취업 준비할 때 응원하고 그 모든 순간 수진이는 제 딸이었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제 딸.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실을 마주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사랑은 모든 걸 이겨냅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혈연으로만 정의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함께 나눈 시간, 함께 흘린 눈물, 함께 웃은 순간들, 그것들이 모여서 진짜 가족을 만듭니다. 지금 제 옆에는 남편 철수가 앉아 있고 맞은편에는 딸 수진이가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의 형제들인 민준 씨와 지은 씨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가족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같은 선택을 할까요? 답은 예스입니다. 망설임 없이 다시 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저에게 수진이를 선물해 줬으니까요. 그 선택이 제가 엄마가 되게 해줬으니까요.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을 만들어 줬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각자의 방식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해. 그 한마디가 세상을 바꿉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당신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마이너스 김영희 드림. 1년 후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지금 저는 62살입니다. 수진이는 32살이 되었고 최근에 좋은 사람을 만나 교제 중입니다. 엄마, 그 사람한테 말했어요. 제가 정자기증으로 태어났다고요. 그래, 뭐래, 아무렇지도 않대요. 중요한 건 지금의 저래요. 잘 만났구나, 수진아. 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준 씨는 결혼했습니다. 작년에 결혼식에 저희도 초대받아 다녀왔습니다. 지은 씨는 여전히 싱글이지만 자기 일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밥을 먹습니다. 강민 씨 가족도 가끔 함께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의 큰 가족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게 아니라 선택과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그게 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으니까요.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게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는 어떤가요? 혈연이든 아니든 선택이든 우연이든 모든 가족에는 각자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오늘도 가족을 사랑하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니까요. 혈연이 아닌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 이야기.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